그러면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교통정비권 도입이 가는 의미라고 좀 거창하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요금 전기,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 하나 혹은 요금 구조 하나를 도입하는 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한국의 전통적인 교통 정책, 저희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전근대적인 교통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그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일종의 트리거로서, 그러니까 이 교통혁신 혹은 교통정책 개혁을 위한 트리거로서 정기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의 배경이 되는 현재 그 교통정책의 한계들을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근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교통경제학에서 갖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그 교통은 요금 탄력성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반박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이 요금을 매개로 하는 교통정책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는 결국에 이제 용어의 재정리일 수 있을 텐데요. 요 밑에 있는 정의가 우리나라 이제 대중교통과 관련된 가장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중교통 육성법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중교통에 대한 정의를 보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통 체계를 말한다라고 하고, 대중교통 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가지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에 대비해서 공공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집단수송이라고 하는 것 말고 그 교통수단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관련된 것, 그리고 그것의 운영구조 혹은 소유구조와 관련된 것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퍼블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통 앞에 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운영구조 자체의 공공성이 그만큼 낮기 때문 아니냐,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이거는 이제 집단적 수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오히려 교통수단의 공공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공공교통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기존의 그 교통수단의 분류 체계가 이게 대중교통을 놓게 되면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의 대립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특정한 대상자가 이동하느냐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거냐라고 하는 구분밖에 없는 셈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개인교통으로 포함이 되는 자전거나 보행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정책으로 포괄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의 공익성 혹은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개인교통과 대중교통을 대립시키더라도 그 교통수단이 갖고 있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그 정책의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한다면 자전거, 보행, 버스, 철도, 지하철 등이 한데 묶을 수 있는 공공교통의 범위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런 공공교통 수단들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조금 더 정책적인 그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류하는 체계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 공공교통으로의 전환을 얘기할 때 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참고로 여전히 이제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결국에 라스트 마일을 담당하는 보행이나 자전거라고 하는 걸 고려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정류장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어떻게 이동하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의 일종의 라스트 마일을 담당하는 수단으로서 자전거, 보행 등도 굉장히 중요하게 교통체계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교통 그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제 자체가 지나치게 나열적이고 산발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교통법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이 교통법제는 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잡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계획이
상호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있고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야기되는 내용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심각한 것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 간의 불일치, 그러니까 위계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테면 대중교통계획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5년 동안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대중교통계획도 광역시 그러니까 단체장이나 혹은 기초지자체장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획기간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병행해서, 그러니까 병립해서 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계획 체계로 보면 중앙정부가 좀 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기초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종합되어야 하는데 대중교통과 관련된 계획은 안 맞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 교통계획 중에 20년짜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것이 대장계획, 그러니까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통학자들은 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이 가장 중요한 모법이라고 얘기는 하나 사실 그 계획에서 수립되고 있는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이라고 하는 건 인프라 계획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중교통 활성화나 혹은 뭐 자전거 보행 이런 거는 생각하기도 힘든 이 계획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교통계획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난립되어 있는 구조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공교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결국에 공공교통을 중심으로 이 개별 교통법제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위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우선순위로 삼을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대중교통을 최상의 위계로 놓고 그것이 보장해야 되는 시민들의 기본권으로서의 이동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를 최상위로 놓는 계획들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여전히 한국의 교통 관련된 법제는 인프라 중심의 법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건 대한민국 정부와 그다음에 이제 주요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있는 수순을 보입니다. 이제 작년에 발표된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인데요. 이 기본계획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대중교통 기본계획인데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가장 핵심 수단은 뭐냐면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운송 수단 중에서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어느 정도 목표치를 삼을 거냐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 표에 그 노란색 표시된 거 두 번째를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32.6%가 지금 현재 한국의 이제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입니다. 그런데 목표치를 2026년 목표치를 고회복일 때에는 0.2% 정도 늘어나는 걸로 중회복일 때에는 오히려 그보다 4% 정도 낮아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색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에 의한 기본 계획인데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현행이거나 혹은 현행보다 낮은 것으로 추계해서 이것을 목표 지표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대중교통 기본계획으로서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을 일반적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통관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교통 수요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대중교통 육성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것의 연장해서 요금 정책이 수반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교통관료들은 대부분 2020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중교통 수요가 빠져나갔어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수단 분담률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사실상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이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높아지지 않으면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승용차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차량밖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계획으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고요. 반면에 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한 거죠.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에 대한 고민은 없고 대신에 요금은 정기적으로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이 대중교통 기본 계획에 반영된 셈이니까 애초에 법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중교통 육성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아니면 더 노골적으로 국토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중교통 육성이나 발전은 대중교통 사업자의 육성과 발전에 국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한 육성이나 발전이 아니라 대중교통 사업자 혹은 그 대중교통 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국토부의 이 계획에 나와 있는 사례가 싱가포르 사례인데 싱가포르는 정기적으로 요금 인상 부분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싱가포르는 굉장히 다양한 정기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기관 단위의 정기권도 갖고 있고요. 저소득층 할인도 15% 추가되는 게 있고요. 학생, 대학생 할인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추가 바우처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싱가포르를 따라하려면 따라해야 되는데 그냥 싱가포르의 요금 조정 시스템만 가져와서 이걸 모델로 삼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 단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한심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색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으로 수립된 건데도 굉장히 허술하게 짠게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토부가 이러니까 서울시는 이제 한수를 더 뜨는 거죠. 아예 대중교통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기간에 수립하는 도시교통 정비 중기 계획에 대중교통 파트로 가름해버렸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냐고 국토부에 질의를 했더니 국토부 부서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중교통 기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교통정비계획 내에 대중교통 파트로 포괄시켰습니다. 사실 대중교통과 관련된 정책이 어떤 정부 내에서의 위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특히 이런 선택가 문제인 것은 제3차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감축 목표나 혹은 수단 부담률에 대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4차 계획이면 상식적으로 3차 계획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그 3차 계획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국토부가 승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대중교통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형식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지금 발표되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나 혹은 지자체의 대중교통 계획들을 보면 사실상 대중교통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유류세하고 알뜰카드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형평성 문제와 관련돼서 중요한 쟁점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유류세 감면은 2021년 11월부터 1년 동안 세수 감소 효과가 한 8조 9천억 정도가 된다고 추정이 됐습니다. 알뜰카드는 이 2022년하고 올해 거를 합쳐봤자 고작 이제 한 400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알뜰카드가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것이고 유류세 감면이 특히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혜택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적어도 절대 그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자가용 이용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요. 특히 직접 효과를 놓고 보면 저기 있는 그림처럼 알뜰카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직접적인 절감액이 12,800원에서 14,700원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그 소득 분위별 혜택을 보면 소득 1분위, 그러니까 가장 경제 그 수준이 낮은 분위의 경우에는 월 평균 한 2,500원 정도의 그 세수 감면 효과가 있고 소득 10분위, 가장 잘 사는 가구의 경우에는 17,000원 정도의 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분위별로 차별 효과가 한 6.6% 정도, 아니 6.6배 정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알뜰카드의 경우에는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를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류세 감면이냐 알뜰카드냐라고 하면 당연히 알뜰카드의 방식이 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이제 독일 부유로 사례를 보겠지만 왜 유럽의 국가들이 유류세 감면이라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혹은 유류세 기름 마우처니 뭐니 이런 식으로 택하지 않고 요금 감면으로 갔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사실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이 대중교통 이용자의
보다는 이 자가용 이용자들에게 더 많이 편익을 주는 이런 문제들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논의를 할 때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제 교통 격차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교통 격차 얘기를 하면 지역 간 격차를 되게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 격차가 그래서 간과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게 금천구 마을버스 노선과 그 다음에 그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표시한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노선이 원래 상식적이라면 그런 사각지대가 없이 노선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노선이 굉장히 중복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저건 민간 사업체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공공에서 제안을 하더라도 그게 현행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저 노선은 운행할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은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내의 교통격차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자치구별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서울시만 놓고 보더라도 평균치에 미달하는 자치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자치구도 있었습니다. 예, 송파구가 그렇죠. 그리고 중랑이나 도봉은 2개의 노선만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실제 이 지역 내의 교통격차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동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것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 민자사업자에 대한 공적 지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부산시 사례인데요. 부산시에는 유료도로와 터널이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계속 감면 정책으로 절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료도로를 감면해주면 그 차액은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설에 모든 유료도로와 터널을 통행료를 공짜로 해줬습니다. 그때 이제 발생된 한 3일 동안 발생된 비용이 한 30억 가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익이 없었죠. 이를테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다 면제해 줄 때 고속버스 이용료가 할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철도요금이 할인된 사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 중에 자가용 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더 편향적으로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중교통 요금에 재정 지원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불균형이었던 것을 겨우 조금 맞추는 것 정도에 불과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왜 정기권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스톡홀름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저렇게 그 조닝으로 관리하던 그 요금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구역, 그다음에 B구역, C구역 이렇게 있고 A에서 B로 갈 때, 혹은 B에서 C로 갈 때 이렇게 이제 요금을 차등하는 것이 이제 소위 구역 요금제라고 불리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거리비례제이지만 여기서 이제 구역 요금제로 하고 있다가 이게 2017년도에 단일 요금제로 바뀝니다. 스톡홀름시에서 야 이거 구간 요금제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단일 요금제로 바꾸자. 했더니 실제 그것의 그 이용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실증화한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단일 요금제로 전환했더니 이용률이 훨씬 더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거고, 특히 이 단일 요금제로 전환했을 때 더 많은 이용률을 보이는 것들이 이제 할인 구조에서 그런데, 그래서 이 요금 체계는 복합적인 요금 체계보다는 훨씬 더 단일 요금 체계가 수요 관리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게 실증적으로 검증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 교통요금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 가면 1,500원 그 버스 요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등으로 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전국 단일 요금제 형태로 통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요 관리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도 비슷한 연구 자료인데요. 이 연구 자료는
요금의 인상이 대중교통 이용을 줄인다라고 하는 가장 최근의 실증적인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교통경제학에서는 요금 탄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처럼 얘기됐지만 자가용 구매 비용이 낮아지면서 사실 그 신앙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요금은 계속 올랐고 자가용 구매 비용은 계속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7, 80년대에 만들어졌던 교통경제학의 모델이 깨진 거죠. 그래서 요금의 탄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 구매로 간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화의 방향성은 요금 인상에 비해서 요금 인하의 탄력성이 더 높은 비대칭성이 나타났다. 이 표현인데 이건 뭐냐면 요금을 낮추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훨씬 더 빨리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인상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보다 요금을 낮춰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3만 원 정기권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됐을 때에는 이게 그냥 그 산술적으로 이렇게 정비례 방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느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대중교통 요금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교통 활성화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것을 기후위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저 맨 위에 있는 저것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2030 국가 NDC입니다. 저게 보면 자동차 주행거리를 4.5% 감축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주행거리 4.5%라고 하는 건 굉장히 측정 가능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검증이 손쉬운 지표를 갖고 사업을 해야지만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수송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지표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총 주행거리의 4.5%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명확한 거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수립된 이후에도 실제 수송 부분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은 목표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표인데요. 저 밑에 있는 표의 기준은 저 상향된 NDC도 아니고 2018년도에 기존 NDC를 기준으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수송 부분에서는 초과하고 탄소가 온실가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 관리가 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뭔가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핵심인 건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총 주행거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계속 총 주행거리가 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받치는 것이 뭐냐면 대당 1인 평균 그 거리가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자동차 등록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많아지면 총 주행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한 대당 하루에 다니는 거리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가 짧게 많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많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짧은 이동이라고 하는 걸 대중교통이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이 주행거리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주행거리 감축과 관련돼서 맹목적으로 두 가지 신화를 신뢰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수요가 시계 구간, 즉 시들을 벗어나는 장거리 운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개별적인 운행은 단거리 중에 훨씬 더 많습니다. 빈도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것을 이 도시교통을 통해서 흡수하고자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계형 이동이 많다라고 하는 또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저 위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물차가 늘어나는 수준 혹은 승합차가 줄어드는 수준과 승용차가 늘어나는 수준을 좀 비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영업 목적 자동차 주행이 이 자동차 수요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오해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대중교통 전환, 그러니까 특히 공공교통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가능한데 기존의 전기차 전환과 관련된 평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랬을 때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로 놓고 보면 전기차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시 공간을 차지하는 공간 차지를 하는 비율로 놓고 보면
현행 내연차를 다 전기차로 바꿔도 공간의 그 도시 공간을 점유하는 것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그만큼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기차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전환은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대신에 도시 공간을 효과적으로 쓴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수단은 대중교통입니다. 뭐 지하철, 버스 이런 것들이 가장 더 유리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경험적 연구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모달 시프트, 그러니까 교통수단 간의 전환을 생각할 때 저렇게 이렇게 쭉 직선으로 되어 있는 저런 전환을 생각하지만 실제 나타나는 전환은 처음에는 저렇게 밑으로 깔려 있다가 어떤 변곡점이 생기면 급격하게 수단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실증적 결과입니다. 그러면 저 초기에 저것을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핵심인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전기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권이 모달 시프트의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 모달 시프트까지 가기 위해서 초기 힘을 밀어줄 때 전기권이라고 하는 것이 저 하향하고 있는 곡선을 좀 위로 올려주는 데에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소위 교통정책의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교통전기권, 그러니까 그 전기권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전기차 관련된 내용인데 그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공급도 못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공급해도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해도 수송 부문 온실가스를 목표치에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송 분담률 목표를 다루고 있는 이제 국제 그 사례를 갖고 온 건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수송 분담률을 10% 올리면 교통부문 일자리가 5.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교통 전환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그게 아니라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O 같은 경우는 도시의 자전거 수동 분담률이 그 코펜하겐처럼만 되면, 코펜하겐이 26%거든요. 이 정도만 되면 실제 도시의 사망률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그걸 유럽에 있는 도시들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송 분담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고 교통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재원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하고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이제 주행분과 보유분이 있는데 슬프게도 이거 주행분 자동차세가 서울시가 한 5천억 정도 거치는 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만 1년에 한 5천억 정도 거치는 세인데 저 주행분 자동차세가 다 유가보조금 지원금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방세의 저 5천억이라고 하는 주행분 자동차세만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풀어주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권을 도입할 때 비용이 많이 필요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라고 했을 때 신규 투자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가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부 결정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정부가 산업 부분과 타협하면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유가보조금 제도입니다. 마치 이제 그 어르신 무인 수송도 사실 정부가 만들어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길 것과 마찬가지로 유가보조금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주행본 자동차세만 온전히 보전시켜도 전기권을 도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이 외국처럼 좀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뀌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버스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외국의 경우에는 버스 구조가 기본적으로 공공교통수단입니다. 여기서 공공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권 자체가 공공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선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권이 민간에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노선을 위탁 운영시키면 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노선권 자체가 민간에게 있는 나라는 적어도 주요한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왜곡이 만들어지냐면 준공영제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해외 문헌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용어입니다.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준공영제라고 하는 말은 마치
공영체계의 절반 정도라고 하는 착각을 줍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영재를 운영하는 시도 중에서 운영체계의 공공성을 개입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조차도 운영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노선 협의권만 존재할 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회계장부의 실제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우리가 회계장부의 실제 검증이라는 것은 매출 전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서울시는 그걸 한 적이 없습니다. 다 회계법인이 가서 맞다. 이걸 그냥 수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적 근거도 없고 해외 사례도 없는 이 제도를 마치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역설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돼서는 공영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사업 면허에 대한 갱신 절차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면허의 갱신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도 갱신 절차가 있는데 버스 사업자 사업 면허만 갱신 절차가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 면허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몇 년 전에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상임위 논의도 안 되고 폐기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기권 도입이라는 게 좀 개혁 의제의 의미를 좀 띠려면 좀 이런 전통적인 교통정책에서 나타나는 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일종의 패키지로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하면 국가 부담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국가 부담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국가는 재원을 생산하지 않고 다 국민들의 부담으로 만들어진 재정을 운영하는 주체이지 국가가 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요금으로 얼마큼 부담을 시킬 거냐, 재정으로 얼마큼 부담을 시킬 거냐는 바꿔놓고 보면 이용자의 시민과 전체 시민 간에 해당 공공서비스의 부담의 비율을 정하는 것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관료들이 갖고 있는 돈을 쓰는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조세를 통해서 납부하는 전체 재정에서의 부담과 그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비율을 갖고 논의를 하는 것이지 마치 남의 돈, 정부의 돈, 혹은 정권의 돈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해야 될 대상은 사실은 정부 관료라기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지만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지지하는 시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 이런 요소 때문에 교통정책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제가 많고요. 외국에서 주요한 교통정책의 변화는 다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혼잡통행료도 그렇고 15분 도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심 내 주차장을 줄이고 꽃길공원을 만드는 것도 다 정치적 결의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